영원히 바뀌지 않는 계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졌던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나누어줄 시간입니다. 우리는 곧 피어날 꽃에 햇빛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거의 신발끈을 풀어 앞으로만 나갈 테입니다. 많이 돌봐주시고 많이 돌봐주시고 그리고 응원해주세요. 이름 없는 꽃을 피워내고 있는 12기 친구들을 위해 2014년 4월 26일 새벽 2시 33분께요. 안녕하세요. 오전 초고 발표회 진행을 맡게 된 김현영입니다.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우리에게 벌써 초고 발표라는 거대한 관문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 시간 동안 12기 친구는 어떤 준비였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순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장 저고, 그 다음으로 사연이, 태환이, 다희, 나연이를 끝으로 공연 쉬는 시간 겸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이 끝난 뒤 건희, 영환이, 채영이, 태연이, 태진이 순입니다. 그러면 초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다 와닿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갑자기 귀에 확 들어온 멘트였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안 잊혀질까요? 짧지만 나에게 강렬하게 들어왔던 그 멘트는 현재 저의 시작점이며 지금의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 좋은 일을 겪으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아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것이 안 좋은 행동으로 표출되었곤 했습니다. 저는 특히 그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생각이 어렸을 뿐더러 그 과거를 꺼내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 내 이야기를 굳이 발표했는지 도통 이유를 몰랐습니다. 2학년 때였습니다. 고니쌤이 제게 내 이야기를 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기가 싫었던 나는 그것을 결국 미뤘고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을 듣고 있는 내 가족들이 싫었고 그런 분위기조차 소름 끼치도록 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아픔이 제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던 제가 내 이야기를 하자 했던 계기는 남들보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이동 때였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든 여행이 될 줄 몰랐습니다. 피로함과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고 몸과 마음이 따르다 보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기억을 통해 저는 제 옛날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결코 좋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았고 식기가 없고 제 의견을 말하지 않던 터라 사람들과의 좋지 않은 트러블들이 자꾸만 생겼었고 그런 것들이 저를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서 무기력함을 만들어냈고 무기력함으로 인해 뭐든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성취감 또한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자기만족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저를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자꾸만 자기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남들과 잘 어울려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것만은 압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준 사람은 아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빠는 출장을 자주 다녀주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출장을 잘 다녀주지 않으셨죠.
있지만 전 유난히도 아빠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컴퓨터를 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아빠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때는 그래야만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든지 물어보고 허락받고 사는 게 집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빠하고 저의 거리를 더 멀게 느껴지게 했던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빠는 딱히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에게 언제나 훈계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빠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저에게는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중 엄마를 통해서 아빠의 옛날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형제들과의 차별이 있었고 막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조금 아빠에 남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좀 혼자서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빠의 기대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형제에 대한 태도가 혼낼 때는 너무나도 차갑게 싹 바뀌었습니다. 하라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반항하냐 하며 저희들 꾸짖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빠를 무섭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아빠의 과거를 이해하지만 도저히 지금의 아빠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아빠의 자기 욕심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형제는 매일 아빠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어느 한 번은 아빠가 하라는 청소를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밖에 일이 있으셔서 나갔다 오셨는데 우리는 갑자기 들어온 아빠에게 놀라 청소를 한 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청소를 하지 않은 우리에게 불같이 화만 내시면서 집에 텔레비전을 줄을 가위로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아빠는 우리 방에 뛰어들어와서 컴퓨터 줄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춰있는 듯 했습니다. 굳이 그래야 했던 아빠가 정말 미쳐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빠의 눈치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아빠가 또 저렇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빠가 시키는 일은 꼬박꼬박 했지만 한 번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은 창살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책을 볼 때도, 심지어 잘 때도 전 아빠의 눈치를 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빠가 했던 말 중에 그게 제일 기억납니다. 난 너희가 어른 되면 책임 안 진다. 그 말은 아빠가 수십 번 넘게 우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전 그 말만큼 아빠에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 이 집에 눌러 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집에 가지 않는 날짜가 늘어났습니다. 집에 가기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나름의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아빠의 노력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말투가 바뀌었을 뿐 아빠가 저에게 주는 부담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빠는 우리 그렇게 혼내셨던 걸까요? 왜 너그럽게 우리를 타이르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빠와의 일은 기억도 하기 싫습니다. 그때 아빠 저도 사람이요라고 아빠에게 반박하지 못했던 제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싶었지만 현실이 너무나도 저에게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랬던 아빠의 갈등이 지금 여기 있는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가 저한테 한 행동들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가 며칠 전 논문 초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두렵습니다. 날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내가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혼날까 하는 생각만 듭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제가 못마땅할까요? 하지만 저 역시 그런 아빠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그래야 했던 아빠가 너무 싫습니다. 이해를 하려 했던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뭇 다른 제 분노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의 말 하나하나가 저에게 비수로 날라왔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자라왔기 때문에 전 언제나 움츠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소통이 없기도 했지만 남들에게 저의 의견,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면 그런 감정 표현에 대해 많이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쌓여졌던 감정들은 어쩔 수 없이 약자나 사물한테 풀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니 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었고 스트레스만 쌓이니 혼자 있는 날만 늘어났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면 남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일종의 피해망상이었습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말만 하는 발표도 정말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너무 울렁거려서 속이 뒤틀릴 정도였습니다. 검은 정말 쓸데없는 저였습니다. 그런 저는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졸업하면 다 잊혀질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서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관심도 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남들에게 인사도 잘 못했고 그런 자신 없는 인간관계에 살았으니 그 중학교 때 동안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 스스로조차도 알지 못했고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상처는 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색안경을 낀 것처럼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해외 이동 때 일종의 방황을 겪었습니다.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2기 할 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이 좋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게 제가 바랬던 감정 표현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것을 돌아보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소하지 못했던 감정과 삐딱함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제가 오해를 살까봐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행동보다는 이성적인 말로 상대에게 내 의사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시작했던 게 인사를 잘 받아주기였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저는 중학교 때 여자애들과 전혀 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고 인사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버릇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나 봅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학교에서 여자와 인사할 때 마음이 쭈뼛쭈뼛합니다. 인사를 먼저 해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에 5번 정도는 더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6년 동안 공동체를 살았지만 여자에게만 인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저는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겐 논문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때 썼던 기억은 있지만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은 그 입을 잘 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두었지만 너무 날로 먹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번에 논문을 작업하기 앞서 저는 꾸준히 다짐하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이 학기까지 논문을 질질 끌지 말자는 다짐이었는데 쉽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다짐하지 않으면 끈기 있게 쓰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도중 저는 생각보다 빨리 논문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설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소설을 재밌게 보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펼쳐쇼크를 줬던 장르는 게임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컨셉이 좋았고 뭐든지 가능한 주인공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판타지 소설을 5번을 볼 정도로 저는 그것에 칭찬을 많이 하자 기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를 써보고 싶어서 저는 장난삼아 끄적끄적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명 자작 소설을 쓰게 된 거죠. 다만 한글과 컴퓨터 파일이 안 깔려 있어 글을 메모장을 썼지만 그 순간 저는 미친 듯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쓴 게 처음이었고 너무 기대를 했던 나머지 저는 소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스케일이 너무나도 커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대한 스케일 때문에 소설은 무려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너무 크게 벌렸던 탓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1부의 내전까지만 쓰고 2부는 영원히 완성되지 못한 채로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설을 쓰면서 정말 저는 재밌었다는 생각이 마구 내 속을 강타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또렷하게 나와서 저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소설을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한 게 소설 길 위의 FM이었습니다. 주파수의 FM과 자유로운 음악의 플리 뮤직을 합친 제목으로 음악여행 소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도보 여행을 하는 여행자였고 한 명은 평범한 라디오에서 근무하는 DJ였습니다. 여행자 에피소드는 국토에서 영감을 받았고 라디오 쪽 에피소드는 제가 라디오를 즐겨 들었던 경험에서 얻어왔습니다. 라디오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주인공들은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사연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고민과 얘기를 통하여 결국은 자기의 의미를 찾아가는 성장소설로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라디오의 사연은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사연만큼 자기 이야기를 남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와 함께 제
제게 위로가 됐던 음악 글들을 나만의 1인 라디오도 소설 안에서 진행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소설로도 가치가 있고 자연스럽게 지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획 의도는 좋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매끄러운 진행과 저의 문장력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이 소설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처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할지 잘 몰랐고 생각이 많았지만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진행 과정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리 쓰려도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저의 끈기가 부족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시작점을 찍었으면 될 가벼운 문제였는데 그만 스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파토가 아닌 파토가 났습니다. 기획자가 있었지만 투자 회사가 없는 상황이었죠. 글이 이렇게까지 잘 안 써질 줄 몰랐습니다. 남들보다 그 논문을 더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부담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태고를 거치다가 문득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주제일까? 단지 멋있게 무언가를 이야기에 나누고 싶어 이 주제를 정한 것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실력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니까 더 안 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실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내가 한심해 보였고 기껏 생각했는데 그것을 써먹지 못한 손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때부터 약간의 감정 기복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타이밍 맞게 저에게만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다 할 겸 그 생각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컴퓨터로 쓰든 글로 쓰든 저는 마구잡이 현재의 심정을 마구 써내려갔습니다.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이것이 저의 운명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미약했지만 그 심정을 글로 씀으로써 조금씩 풀리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좋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때는 마음과 생각이 심적으로 너무나도 불안정했습니다. 그 때문에 계속 울고만 있었고 그것이 저를 무기력하게 바꿨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이 감정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글을 쓰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 기분이 빨리 풀리기도 잘 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놀라움을 발견한 뒤로 저는 어디서나 제 생각들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갑자기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발로 글로 적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번에 모이니까 정말 딱 한순간에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걸로 논문을 쓰면 되겠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씀으로써 제가 좋아지면 느꼈습니다. 안 좋은 감정들도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꼈으니까요. 논문으로 쓸 가치가 있으려면 뚜렷한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딱히 저는 그냥 알아서 글을 완성하고 싶었지만 목표가 없다면 제 글들이 바닥에 뒹굴러 다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글들을 모아 책을 한 권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대기를 설명하자면 제 과거를 살짝 돌아갑니다. 제가 만화를 그렸던 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제가 되게 여러 가지 개그물을 많이 그렸는데 다 그린 그림들은 언제나 비닐판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 한 장을 펼치면 그것이 곧 만화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한 권만 그리면 이번은 그리지 않고 또 다른 장르의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의 작품들은 일부 혹은 일본어 완성하고 2편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끝내면 또 다른 것을 개척하고 싶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 욕심만 저였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작품이 주는 뜻이 임팩트 있진 않아도 끝까지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그런 욕심이 지금의 목표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화도 소설도 아닌 순수하게 저의 이야기와 감정들을 담은 그들을 담은 책을 제 손에 잡는다면 정말 뿌듯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원고를 볼 때와 책으로 편집해서 볼 때가 많이 차이 날까봐 좋은 글들과 시를 묶어서 책을 따로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원고를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책과 논문입니다. 일본의 책 같은 경우는 좋은 글과 함께 그림이 삽화되어 원고에 실렸고 그리고 그것은 따로 모아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삽화가 된 그림들은 손그림이나 아니면 타블렛으로 그려져 저만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은 잘 그리기보다는 약간의 감정이 묘사된 그림으로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완성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걱정은 되지만 이왕 생각한 것 끝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럼 책가의 별도의 논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논문의 경우는 저의 모든 글들이 실립니다. 그리고 글들의 보충된 설명과 해설이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 사이사이마다 제 이야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논문의 성질을 띠고 작업 후기, 논문 후기가 더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을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책만큼은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6년을 살면서 자기 고민과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하신 여러분들께 바치는 글입니다. 자기 이야기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저는 너무나도 오래 걸렸습니다. 자기 이야기라는 그 자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한 내가 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 전해주려고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잘했고 수고했다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10대의 마지막을 학교에서 같이 보내길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온 11기 친구들 위해 이 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끝으로 저는 초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누군가는 힘들어 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료되는 아픔 따위는 없습니다. 달래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지더라도 언젠가 그 아픔이 자신도 모르게 스물스물 빠져나옵니다. 다만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아지는 방법은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불어주고 hun학해주는 사람만이 말한 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눠주세요. 자신 혼자 그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완전히 낫지 않은 상처는 없지만 그 상처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해만큼 대단한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겨내길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색깔도 자신의 색깔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외면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나눠주세요. 네, 개연이가 사회자인데 잠깐 제가 들어볼게요. 네, 개연이 발표 잘 들었고요. 개연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혜린이. 그냥 하고 싶은 네. 카페지기보다 카페에 더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카페 글을 열심히 썼는데 그거 시원하게 풀어낸 것 같아서 좋았고요. 앞으로 논문 열심히 써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힘내요. 조금 이따 면담하러 가시는 이다솔? 아, 이채연? 네. 처음 봤는데요. 되게 잘 봤어요. 멋있어요. 네, 채연이는 지나다니다가 개연이에게 꼭 먼저 말 걸어주세요. 재민이?
했잖아요. 근데 저나 다른 애들도 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이유를 몰랐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해주셔서 왠지 기말 평가 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와. 네, 담임쌤이 1년 동안 작업해야 될 걸 성기현이 한 방에 작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좀 특별한 이 자리에 여기 아주 자연스러운 나무 데스크에 앉아있는 두 분이 있죠. 네, 한 분은 하연이 재민이 어머니시고요. 한 분은 산에서 6년, 산청중학교에서 7년 내공을 닦고 금산에 오신 유진 학생이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건 여러분이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몸에 침도 뜨지만 마음에 뜸도 뜨는 그런 자리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저부터요. 네. 저는 계연이의 모습이 저 10대 때랑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제 내면이랑. 그래서 정말 감정이 좀 됐어요. 감동적이고요. 근데 계연이 스스로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는 듯한데 제가 보기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그냥 편안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원하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계연한테는. 근데 거꾸로 나는 원하는데 가지고 있다 이거 이런 게 있을까요? 딱히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넘치는 감수성 때문에 글을 쓰고 있어요. 감수성이 넘치나. 이 글을 다 쓰고 나면 계연이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길 바래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든지 가능하다면. 일단은 글을 쓰므로써 답답함이 좀 해소되기 때문에 좀 저에게 자기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만약 그 글이 더 성의 있게 써진다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모든 고난에는 숨겨진 선물이 있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 계연이가 아버님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계연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걸 주려고 그게 왔을까요? 저는 그것을 조금 알아가고 있지만 아빠가 저에게 행동한 행동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불구렁은 남아있습니다. 답을 못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시간은 좀 잡아먹지만 첫 번째 발표였으니까 네, 어머님도. 네. 저는 계연이 그 밀양 영tum에서 슬램덩크 농구를 보고 상의가 거의 질질 끌릴 정도로 귀여웠던 계연이 오골계 아빠가 돼서 열심히 모이주고 키우던 계연이 그리고 해외 이동학생 때 고니쌤 따라가가지고 스타일리시한 머리를 잘랐던 계연이 그 다음에 우리 13기 밀양 연극초원에 들어갔을 때 공연 관람하러 왔는데 정말 깜짝 놀라도록 훌쩍 키가 커버린 계연이 이런 게 이제 장면 생각이 나는데요. 그 과정에 계연이가 점점 알을 깨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 항상 계연이한테 놀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무 놀랬고 논문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열심히 작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제 사회자의 자리로 오시죠. 마지막 코멘트 해도 되나요? 네. 와. 그 제가 요즘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 그게 목 뒤에 있는 아토피가 심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리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상처는 가리는 것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결국 저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정말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것은 저를 사랑하고 저를 가꿔주는 것만이 저한테 줄 수 있는 행복